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물리적 충돌 방지와 군사적 신뢰 구축을 위해서 비행금지 구역 설정 등을 포함한 기존 9.19 남북 군사 합의 복원을 위한 선제적으로 검토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김여정의 얘기가 있고 난 다음에 며칠 있다가 이렇게 한 거라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여정이 또 제때 또 화답을 했더라고요. 김여정이 네. 정동영 장관 잘했다고 재발 네. 방지 의지를 높이 평가한다고 칭찬을 했습니다. 이거 굉장히 기분 나쁜데요, 제가. 여기서 제가 주목하고 있는 포인트는 정동영 장관은 저렇게 말하는 게 맞고 국방부나 안보실은 반대하는 게 맞아요. 네, 그런데 정동영 장관이 뭘 했냐면 안보장관 회의에서 다 컨펌이 났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통일부 장관은 저런 주장할 수 있다고 봅니다. 통일부 장관이니까요. 네. 그런데 그걸 국방부 장관이나 안보실장은 NO! 이렇게 해야 맞아요. 과도하다. 왜 우리가 일방적으로 양보하냐. 그리고 그나마도 북한한테 전략적으로 지금 우세한 부분이 정보 기능이고 감시 기능인데 이 부분은 정찰 기능인데요. 정찰 기능인데 이 네. 부분을 스스로 무력화하는 게 말이 되냐. 이게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게 정상적인 정부라고 봅니다. 서로 간에 내각끼리 갈등을 한다는 게 혼란스럽고 언론의 공격을 받더라도 그게 정상적인 대한민국 정부의 기능이라고 봐요. 싸움이 있을 수 있죠. 정부에 매파가 있을 수도 있고 비둘기파가 있을 수도 있는 건데 네. 정동영 장관이 옛날에 당대표도 있고 힘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럼 안규백 장관은 그렇게 하세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9.19 군사합의 체결하고 난 다음에 이게 벌써 2018년이잖아요. 근데 5년 동안 북한이 위반한 것이 엄청납니다. 그리고 일방적으로 2023년에 이 군사합의 체결을 일방적으로 파기를 했고요. 그리고 서울 상공으로 무인기를 침투해서 위반한 사례가 3,600회 이상 합의를 위반했습니다. 그랬는데도 우리가 먼저 이거를 선제 복원을 한다? 이건 좀 이해하기 어려운 사안인데요. 그래서 저는 죄송한데 네. 그러니까 언론인 출신 정치인을 제가 싫어하는 이유가 그런 부분입니다. 이분은 뭐 언론인 정치인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오래되셔가지고. 오래됐지만 네. 그게 직업적인 습성이 있어요. 네. 매일매일 자기가 한 건을 해야 된다는 그런 마인드를 갖고 일본어지만 야마를 자기가 하나씩 갖고 야마. 예. 그런 야마 근성이 있다고. 야마 근성요. 네, 네. 네. 그래서 그래서 사실은 언론인 출신 정치인이 길게 못 가는 거. 길게 못 참아. 못 참습니까? 저는 만약에 제가 전략적으로 보면요. 트럼프 뒤에 숨습니다. 지금 느낌으로 보면요. 트럼프가 올해 김정은 만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뒤에 자연스럽게 그럼 우리도 그 스탠스를 맞춰주는 의미에서 그러면 보수층도 공격할 게 별로 없어요. 미국이 그렇게 한다는데 트럼프가 한다는데 그렇게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왜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이 제어를 못합니까? 나는 그게 지금 우리 이 정부의 가장 위크 포인트, 약점이라고 봅니다. 근데 정동영 장관은 지난번 얼마 전에도요. 우리 민간인 이 북측에 무인기 날린 사건이 있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공식적으로 북측의 유감을 표하고 깊은 유감이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때마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정동영 장관 재발 방지 의지를 높이 평가한다 하고 우리가 칭찬을 받아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통령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고 예찬 총리 때문에 이화영 부지사 받아서 시급했죠. 사실은 원래 이재명 대통령 머릿속에 통일부 장관이 정동영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홍익표 좀 정무수석이 그런 가능성에 가장 가까운 인물에서 통일연구원에 있었으니까. 그렇죠. 전문가였죠. 그런데 정동영 장관이 새치기 한 거예요. 내가 해보겠다. 근데 옛날에 자기 보스였기 때문에 수용해 준 겁니다. 정통의 대변인이었죠. 그때는 자기는 부실장 부실장하고 이셨잖아요. 대변인하고. 근데 그런 온정주의로 정권을 이끌어 가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런 원정주의가 있으면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거예요. 정 장관이 얘기했는데 이제 이해찬 총리도 돌아가셔서 제어할 수가 더 없어요. 아쉽습니다. 그런 부분이 지금 이렇게 진행되면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여쭙겠습니다. 미일 무역 합의에 따른 첫 번째 대미 투자 프로젝트가 어제 발표가 됐습니다. 되게 빨리 발표가 됐어요. 생각보다 뭐 굉장히 난항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우리나라도 지금 굉장히 문제가 있는데 일본이 되게 빨리 발표했어요. 규모도 굉장히 크고요. 규모도 굉장히 큽니다. 자, 보니까 역시 에너지 분야가 굉장히 많고 그다음에 다이아몬드, 인조 다이아몬드 쪽이고 이쪽도 많습니다. 그리고 금액도 상당합니다. 네. 자, 석유와 가스, 핵심 광물 분야에 하기로 했고, 그래서 일단 우리나라가 굉장히 압박을 받게 됐습니다. 네. 뭐 우선은 일본의 조치를 제가 생각해 보면 작년 7월 달에 약속한 걸 이행하는 것인데 일본은 어떤 마인드가 있냐면 사실은 그나마도 빨리 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한국에 밀릴 것 같은 그런 심리도 있는 것 같아요. 산업적인 측면, 자기 기술들을 쓸 수 있는 기회를 가지는 것 자체도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이번에 그 뭐 산업용 다이아 같은 것도 사실은 반도체와 연관되어 있는 산업이고요. 또 기본적으로 화력 발전과 관련된 텍사스 또 뭐 오레곤 이런 지역에 대한 어떤 반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난번 장동희 대표가 오찬 회동에 갔으면 원래는 그 이번에 대미투자 특별법이라든지 서로 뭐 옥신각신을 하든 말든 이 정부에서 빨리 이 미국 대미투자에 대한 밸런스를 맞추는 이제 그런 나름대로 조율해 가는 과정으로 보여질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현 정부도 오히려 야당을 공격하면서 얻는 이익보다는 야당과 협조하면서 얻는 이익이 더 국민들에게 크다, 우리 국익에 크다는 생각을 좀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이 있고 우리도 아마 지금 산자부나 기재부가 같이 미국에 가 있죠. 조율을 하고 있는데 일본하고 비슷하게 에너지 부분이라든지 또 뭐 신재생 에너지 기술이라든지 또 나아가서는 우리가 강점이라고 할 수 있는 조선 이런 분야에 우리도 조만간 투자 계획서를 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530억? 그러니까 360억 달러니까 네. 52조 원 정도가 네, 투자가 네, 된 네. 건데 이게 뭐 네. 당초 예정된 거는 5,500억 달러 대미 투자니까요. 한 네. 10분의 1이 조금 안 된 것 같은데 뭐 우리나라도 지금 3,500억 달러 대미 무슨 뭐 투자가 중간 선거 돼 있- 있고 미국 네. 국내 정치가 복잡하게 가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기본으로서는 하는 신용이라도 해야 되는 상태에 우리가 놓여져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전륜이라는 단어는 안 들어갈 것이라 보시는 거죠? 저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정치력을 장동혁 대표가 아직 갖고 있지 않다. 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그렇게 명확한 정도의 입장을 낼 정도면 자기 정치력 힘이 엄청나게 세야 되거든요. 저항이 만만치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생각을 저는 갖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또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 목요일 날 다시 한번 뵙겠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 날은 제가 못 나고요. 그 다음 주에 나오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맞죠? 네, 저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렇게 조율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예, 그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영진 의원님과 네. 함께했습니다.